귀인 조씨, 권력과 욕망 조선의 미래를 죽인 여자. 1651년 12월 14일 음력. 독배 한 잔이 궁궐의 고요를 갈랐다. 그 잔을 들고 있는 여인. 귀인 조씨, 인조의 사랑을 등에 업고 세자를 죽이고 왕비를 무너뜨리며 조선의 미래마저 끊어버린 여자. 그녀는 단순한 악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역사를 바꿨고 한 나라의 운명을 뒤흔들었다. 오늘 우리는 조선이 숨기려 한 진짜 악녀를 마주한다. 그녀가 어떻게 궁궐의 최고 권력자가 되었는지, 그리고 왜 모두가 그녀를 두려워했는지 지금부터 밝혀보겠다. 조선시대 궁궐은 단순히 왕이 사는 곳이 아니었다. 그곳은 권력의 전쟁터였다. 후궁들은 왕의 총애를 받기 위해 목숨을 걸었고 그 총애는 곧 생존을 의미했다. 조선의 후궁 제도는 엄격한 위계 질서로 나뉘어 있었다. 가장 높은 자리는 종일품 빈이었고 그 아래 귀인, 소위 수기가 있었다. 이 중에서도 귀인은 왕의 침소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특권을 지닌 자리였다. 왕의 귓속말을 듣고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여인들. 그리고 조씨는 바로 그 자리까지 올라간 여자였다. 후궁의 세계에서 살아남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과 같았다. 한순간의 실수가 죽음을 의미했고 한 번의 성공이 권력을 가져다 주었다. 하지만 그녀의 시작은 평범했다. 조씨는 양반 집안 출신도 아니었고 특별한 배경도 없었다. 단지 아름다웠고 영리했다. 그녀가 궁궐에 들어온 것은 1630년 인조 8이었다. 인조가 병자호란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였다. 삼전도의 굴욕, 청나라 황제 앞에 무릎 꿇었던 그 치욕. 인조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신하들의 눈빛에서 경멸을 읽었다. 그는 왕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외로운 남자였다. 전쟁의 패배는 그의 자존심을 무너뜨렸고 그는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었다. 매일 밤 그는 삼전도에서 무릎 꿇던 순간을 떠올렸고 그 굴욕은 그를 잠 못 이루게 했다. 조씨는 그 틈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인조에게 위로를 주었다. 정치적 압박도 신하들의 비판도 없는 순수한 공간을 제공했다. 그녀는 말했다. 전하는 잘못하신 게 없습니다. 세상이 전하를 몰라볼 뿐입니다. 이 단순한 문장이 인조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왕은 그녀에게 빠져들었고 조씨는 하루가 다르게 승진했다. 그녀는 인조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는 강한 왕이 되고 싶었지만 현실은 그를 약한 존재로 만들었다. 조씨는 그에게 강함을 느끼게 해주었다. 그녀 앞에서만큼은 그가 진짜 왕이 될 수 있었다. 조씨의 승진은 다음과 같았다. 1637년 수권, 1638년 소원, 1640년 소용, 1645년 소해, 1649년 귀인. 불과 5년 만에 그녀는 후궁의 정점에 섰다. 다른 후궁들은 수십 년을 기다려도 오르지 못하는 자리를 그녀는 순식간에 차지했다. 사람들은 속삭였다. 조씨에게는 무언가 특별한 힘이 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조씨의 힘은 아첨이 아니라 전략이었다. 그녀는 인조의 두려움을 이용했고 그의 외로움을 무기로 삼았다. 궁궐의 다른 여인들이 아름다움으로 경쟁할 때 조씨는 심리전으로 승부했다. 그녀는 인조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았고 그것을 완벽하게 제공했다. 조선 역사에는 수많은 악녀가 있었다. 연산군의 장녹수는 왕을 쾌락으로 이끌었고 명종의 정난정은 권력과 재물에 눈이 멀었다. 하지만 조씨는 달랐다. 장녹수는 왕의 욕망을 채워주며 궁궐을 쾌락의 공간으로 바꿨다. 정난정은 뇌물과 부정부패로 조정을 장악했다. 하지만 조씨의 야망은 이들과는 차원이 달랐다. 그녀는 단순히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 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운명 자체를 바꾸려 했다. 그녀의 목표는 명확했다. 자신의 아들을 왕으로 만드는 것.
그리고 그 길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제거하는 것. 장녹수와 정난정은 왕의 총애를 이용해 개인적 이익을 취했지만 조씨는 왕권 자체를 조종하려 했다. 그녀는 왕의 여자가 아니라 왕을 움직이는 손이 되고 싶었다. 권력의 맛은 사람을 바꾼다. 조씨의 손끝에서 첫 번째 피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피는 멈추지 않았다. 첫 번째 희생자는 후궁 이정빈이었다. 이정빈은 조씨가 궁에 들어오기 전부터 인조의 총애를 받던 여인이었다. 그녀는 조용하고 온화했으며 왕에게 편안한 존재였다. 이정빈은 궁궐에서 10년 넘게 살아온 여인으로 많은 궁녀들의 신뢰를 받고 있었다. 그녀는 권력을 탐하지 않았고 단지 왕 곁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만족했다. 하지만 조 씨에게 그녀는 장애물이었다. 조 씨는 단순한 질투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계획을 세웠다. 이정빈이 존재하는 한 인조의 마음은 완전히 자신의 것이 될 수 없었다. 조 씨는 인조의 유일한 여자가 되어야 했다. 1646년 여름 궁궐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이정빈이 왕을 저주하고 있다는 소문이었다. 누군가 이정빈의 처소에서 붉은 천과 머리카락 그리고 알 수 없는 글자가 적힌 부적을 발견했다고 했다. 궁궐은 발칵 뒤집혔다. 저주는 조선시대 가장 무거운 죄 중 하나였다. 왕을 저주한다는 것은 곧 역모였다. 부적에는 검은 글씨로 이상한 주문이 적혀 있었고 머리카락은 인형에 감겨 있었다. 이것은 전형적인 저주 의식의 증거였다. 궁녀들은 공포에 떨었고 신하들은 즉각 조사를 요구했다. 이정빈은 절규했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누군가 저를 모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다. 그녀의 처소에서 나온 부적. 그녀가 자주 찾던 무당의 증언. 모든 것이 그녀를 가리키고 있었다. 무당은 말했다. 이정빈 마마께서 제게 부적을 만들어 달라고 하셨습니다. 왕께서 자신만 사랑하시도록 해달라고. 이 증언은 결정적이었다. 조사는 빠르게 진행되었고 판결은 더 빠르게 내려졌다. 이정빈은 사약을 받았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무죄를 주장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다. 그녀가 죽던 날 조 씨는 왕 옆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전하, 너무 슬픕니다.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부적은 조 씨가 심은 것이었다. 무당의 증언도 그녀가 매수한 것이었다. 이정빈은 무고했다. 하지만 그녀는 죽었고 조 씨는 한 계단 더 올라갔다. 이것이 조 씨의 첫 번째 살인이었다. 부적에서 사약까지. 조 씨의 권력은 피로 물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제 방법을 알았다. 저주라는 죄목은 완벽했다. 증거를 조작하기 쉬웠고 변명할 여지가 없었으며 처벌은 항상 죽음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조 씨의 진짜 목표는 훨씬 더 컸다. 그녀는 왕세자를 노리고 있었다. 후궁 한 명을 제거하는 것으로는 부족했다. 진짜 권력은 왕위 계승에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을 왕으로 만들어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세자가 사라져야 했다. 소현세자. 그는 조선의 희망이었다. 병자호란 이후 청나라의 인질로 끌려간 그는 8년간 심양에서 살았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는 새로운 세상을 보았다. 서양의 과학, 천주교, 대포와 망원경. 그는 선교사 아담 샬과 친분을 쌓았고 서양 문물을 조선에 도입하려는 꿈을 키웠다. 소현세자는 단순히 인질이 아니었다. 그는 학자였고 개혁가였으며 미래를 보는 지도자였다. 그는 청나라 수도에서 서양 선교사들을 만났고 그들에게서 천문학, 수학, 지리학을 배웠다. 그는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알았고 망원경으로 별을 관찰했으며 화약 무기의 발전 가능성을 이해했다. 1645년 그가 조선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환호했다. 세자, 저하께서 돌아오셨다. 그는 서양 서적과 지구의
망원경을 가지고 왔다. 그는 조선을 바꾸려 했다. 그는 신하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선은 뒤처질 것입니다. 그의 말은 혁명적이었다. 하지만 조선의 보수적인 신하들은 그의 생각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하지만 인조는 달랐다. 그는 아들을 의심했다. 네가 청나라에 물들지 않았느냐? 네가 서양 오랑캐의 학문을 배워온 것이 아니냐? 인조는 병자호란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에게 청나라는 적이었고 청나라와 가까워진 아들은 배신자였다. 부자 사이에 균열이 생겼다. 인조는 소현세자가 청나라 황제와 너무 친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아들이 조선보다 청나라를 더 사랑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했다. 이 의심은 점점 커졌고 부자 사이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다. 조씨는 이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인조의 귀에 속삭였다. 전하, 세자, 저하가 청나라 황제와 너무 가깝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혹시 세자, 저하께서 청나라 편을 들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이 말은 독약처럼 인조의 마음에 스며들었다. 그는 점점 더 아들을 멀리했고 조씨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갔다. 조씨는 매일 밤 인조에게 세자에 대한 의심을 심었다. 전하, 세자 저하께서 서양 오랑캐의 신을 믿으신다고 합니다. 전하, 세자 저하께서 청나라 황제에게 조선의 비밀을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 모든 말은 거짓이었지만 인조는 믿었다. 1645년 5월 21일 양력 소현세자가 갑자기 쓰러져 급서했다. 두통과 고열 그리고 피를 토하는 증상이었다. 궁궐의 의원들이 달려왔지만 아무도 그를 살릴 수 없었다. 단 사흘 만에 33세의 젊은 세자가 죽었다. 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세자의 몸에 검은 반점이 가득했고 입과 코에서 피가 멈추지 않았다. 의원들은 말했다. 이것은 급성 질병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것은 자연사가 아니었다. 이것은 독살이었다. 모든 증상이 비소 중독을 가리키고 있었다. 검은 반점, 피를 토하는 증상, 급격한 죽음. 하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다. 왕의 총애를 받는 귀인 조씨를 의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소현세자는 묻혔고 그의 꿈도 함께 묻혔다. 조선이 근대화로 나아갈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가 사라진 순간이었다. 만약 소현세자가 살았다면 조선은 서양 과학을 받아들였을 것이고 군사력을 강화했을 것이며 일본의 침략을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모든 가능성이 한 잔의 독약과 함께 사라졌다. 소현세자가 죽자 인조는 그의 아들이 아닌 둘째 아들 복림대군을 세자로 책봉했다. 이는 장손 승계 원칙과 어긋난 이례적 결정이었다. 원래 왕위는 장손에게 가야 했다. 소현세자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다. 하지만 인조는 그들을 무시하고 복림대군을 선택했다. 복림대군, 훗날의 효종이었다. 이 결정은 조선의 법도를 어기는 것이었지만 인조는 강행했다. 신하들은 반대했지만 왕의 뜻을 꺾을 수 없었다. 조씨는 미소 지었다. 그녀의 계획은 절반쯤 성공했다. 하지만 아직 한 명이 남아 있었다. 민회빈 강씨, 소현세자의 아내였다. 강씨는 세자빈으로서 조선의 다음 왕비가 될 여인이었다. 그녀가 살아있는 한 소현세자의 혈통은 계속 위협이 될 것이었다. 조씨는 강씨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강씨는 강인한 여인이었다. 남편이 죽었을 때 그녀는 슬픔에 잠기지 않았다. 그녀는 분노했다. 이것은 독살입니다. 누군가 세자 저하를 죽였습니다. 그녀는 궁궐을 돌아다니며 진실을 밝히려 했다. 그녀는 인조의 침전까지 쳐들어갔다. 전하, 전하께서는 진실을 아셔야 합니다. 세자, 저하께서는 억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궁궐 전체에 울려 퍼졌다. 궁녀들은 그녀의 용기에 놀랐고 신하들은 그녀의 대담함에 두려워했다. 인조는 그녀를 외면했다. 아니,
그는 그녀를 두려워했다. 강 씨의 목소리는 그의 죄책감을 건드렸다. 그는 아들을 의심했고 아들은 죽었다. 그는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었고 강 씨의 존재는 그 고통을 상기시켰다. 강 씨를 볼 때마다 그는 소현세자의 얼굴을 떠올렸고 그것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다. 조 씨는 다시 움직였다. 1640년 가을 궁궐에 또 다른 소문이 돌았다. 민회빈 강 씨가 왕을 저주하고 있다는 소문이었다. 이번에는 증거도 더 정교했다. 강 씨의 처소에서 독이 든 전복이 발견되었다. 누군가 그것을 왕에게 올리려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조사가 시작되었다. 조 씨는 이번에도 같은 방법을 사용했다. 저주와 독살. 이 두 가지 죄목은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강 씨는 고문을 받았다. 그녀는 무죄를 주장했지만 고문은 계속되었다. 그녀의 손톱이 뽑혔고 발목이 부러졌다. 마침내 그녀는 자백했다. 제가 했습니다. 제가 왕을 저주했습니다. 그것은 거짓 자백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고통을 견딜 수 없었다. 고문은 3일 동안 계속되었고 그녀의 몸은 온통 상처투성이었다. 그녀는 살고 싶었다. 새 아들을 위해서라도 살아야 했다. 하지만 고문은 멈추지 않았고 결국 그녀는 거짓을 인정했다. 1646년 4월 31양력 민회빈 강 씨에게 사약이 내려졌다. 그녀가 독배를 들어 올렸을 때 궁녀들은 울었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강 씨는 무고하다는 것을. 하지만 아무도 막을 수 없었다. 강 씨는 독을 마셨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다. 나의 억울함이 하늘에 닿기를. 그녀가 죽은 후 궁녀들은 밤마다 그녀의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말했다. 그것이 사실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모두가 느꼈다. 궁궐에 무언가 잘못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소현세자의 세 아들은 1647년 제주로 유배되었고 두 아들 석철, 성리는 1648년에 유배지에서 사망했다. 질병 환경으로 보는 설이 주류다. 막내 석견는 귀환 후 1665년에 사망했다. 사약으로 처형되었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조 씨는 이제 방해물이 없었다. 그녀의 아들이 다음 왕이 될 가능성이 열렸다. 세 아이는 각각 8세, 6세, 4세였다. 그들은 아무 죄도 없었다. 단지 잘못된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났을 뿐이었다. 하지만 조선의 권력 투쟁에서 무고함은 방패가 되지 못했다. 조 씨의 세상에는 더 이상 왕도, 윤리도 없었다. 오직 조 씨의 조선만 남았다. 그녀는 궁궐의 실질적 지배자가 되었다. 인조는 그녀 없이는 아무 결정도 내리지 못했다. 신하들은 그녀의 눈치를 받고 궁녀들은 그녀를 두려워했다. 조 씨는 정점에 섰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권력의 정점은 동시에 추락의 시작이라는 것을. 1649년 인조가 죽었다. 그는 죽을 때까지 아들을 의심했고 후회했으며 고통받았다. 그의 장례식은 조용했다. 사람들은 그를 애도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끝났다는 안도감을 느꼈다. 인조는 27년간 조선을 다스렸지만 그의 치세는 굴욕과 비극으로 점철되어 있었다. 병자호란의 패배, 아들의 죽음, 며느리의 처형. 그는 왕이었지만 행복하지 않았다. 그의 마지막 순간 그는 소현세자의 이름을 불렀다고 한다. 용서해라, 내 아들아.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복림대군이 왕위에 올랐다. 효종이었다. 그는 강한 왕이었고 북벌을 꿈꾸는 야심가였다. 하지만 그에게는 딜레마가 있었다. 그는 조 씨의 죄를 알고 있었다. 소현세자가 독살당했다는 것도 강 씨가 억울하게 죽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조 씨를 처벌하는 것은 곧 선왕 인조를 부정하는 것이었다. 그는 아버지의 명예를 지켜야 했다. 효종은 밤마다 고민했다. 내가 왕이 된 것은 형의 죽음 때문이다. 나는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는가? 하지만 그는 왕이었고 왕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했다.
조 씨는 이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효종 앞에서도 당당했다. 그녀는 여전히 선왕의 총애를 받았던 귀인이었고 아무도 그녀를 함부로 대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 계획을 세웠다. 효종을 제거하고 자신의 아들을 왕으로 만드는 것. 그녀는 영의정 김자점과 손을 잡았다. 조 씨의 욕망은 끝이 없었다. 그녀는 이미 세자와 세자빈을 죽였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했다. 그녀는 왕까지도 바꾸고 싶었다. 김자점은 권력의 굶주린 신하였다. 그는 조 씨와 함께 비밀 의식을 거행했다. 붉은 천에 검은 글씨로 주문을 쓰고 밤마다 효종을 저주했다. 효종은 죽고 조 씨의 아들이 왕이 되리라. 그들은 이것을 몇 달간 반복했다. 김자점의 집 지하에는 비밀 재단이 있었다. 그곳에서 그들은 촛불을 켜고 인형에 효종의 이름을 적었으며 그 인형에 바늘을 꽂았다. 조선시대 가장 금기시되는 저주의식이었다. 그들은 매주 만났고 의식은 점점 더 과격해졌다. 조 씨는 말했다. 효종이 사라지면 조정은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새로운 왕을 옹립하면 됩니다. 김자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새로운 왕의 영의정이 되어 조선을 지배하는 꿈을 꾸고 있었다. 하지만 비밀은 오래가지 않았다. 1651년 한 궁녀가 이 사실을 폭로했다. 그녀는 조 씨의 처소에서 부적과 주술 도구를 발견했고 그것을 효종에게 보고했다. 궁궐은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다. 효종은 직접 조사를 명령했다. 그 궁녀는 조 씨의 신임을 받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소현세자와 강 씨의 죽음을 지켜본 그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전하, 귀인 조 씨께서 전하를 저주하고 계십니다. 저는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 말은 폭탄과 같았다. 조 씨는 신문을 받았다. 이번에는 그녀가 고문대에 앉았다. 네가 선왕의 총애를 받았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효종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조 씨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그녀는 변명했다. 저는 단지 저의 아들을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전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다. 효종은 말했다. 너는 형님을 죽였고 형수님을 죽였으며 조카들까지 죽였다. 이제 나까지 죽이려 했느냐? 네가 받을 벌은 하나뿐이다. 김자점도 잡혔고 그는 모든 것을 자백했다. 조 씨가 주도했다는 것, 그들이 왕을 저주했다는 것, 그리고 모든 계획을 밝혔다. 증거는 명확했다. 김자점의 집에서 수십 개의 부적이 발견되었고 저주 의식에 사용된 도구들도 나왔다. 효종의 이름이 적힌 인형, 피로 쓴 주문, 그리고 비밀 편지들, 모든 것이 그들의 음모를 증명했다. 김자점은 울면서 말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모두 조 씨의 꿰매 넘어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변명은 소용없었다. 그는 영모의 죄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1651년 12월 14일 음력, 1652년 1월 24일 양력. 조 씨에게 사약이 내려졌다. 그녀는 독배를 받아들였다. 그녀가 그토록 많은 사람에게 내렸던 바로 그 형벌이었다. 아이러니했다. 그녀는 독배를 들어 올렸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궁녀들조차 그녀를 외면했다. 한때 그녀에게 머리를 숙이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혼자였다. 완벽하게 혼자였다. 그녀는 천천히 독을 마셨다. 독약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다. 그녀는 이 느낌을 알고 있었다. 이정빈이, 강씨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느꼈던 바로 그 느낌이었다. 3초의 침묵이 흘렀다. 심장 박동 소리만이 들렸다. 그리고 독배 한 잔. 모든 것이 끝났다. 조 씨는 쓰러졌다. 그녀의 눈은 천장을 향하고 있었다.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권력. 그녀가 그토록 많은 사람을 희생시키며 쌓아올린 그 권력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녀의 손에서 독배가 떨어졌고
붉은 액체가 바닥에 흘렀다. 마치 피처럼. 그녀가 흘린 수많은 사람들의 피처럼. 그녀가 꿈꿨던 권력은 바람처럼 사라졌다. 빈 궁궐복도에는 그녀의 흔적조차 남지 않았다. 궁녀들은 그녀의 처소를 청소했고 그녀의 물건들을 불태웠다. 그녀의 이름은 기록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오히려 영원히 남았다. 악녀로서, 조선 역사상 가장 위험한 여인으로서. 조 씨의 죽음 이후 조선은 변화의 기회를 영원히 잃었다. 소현세자가 가져온 서양 문물, 그가 꿈꿨던 개혁은 모두 사라졌다. 만약 그가 살아 왕이 되었다면 조선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이다. 조선은 일찍 근대화를 시작할 수 있었고 후에 일어날 비극들을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소현세자는 화약 무기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다. 그는 서양의 대포와 총을 조선에 도입하려 했다. 그는 천문학과 수학을 발전시켜 항해술을 개선하려 했다. 그는 무역을 확대하고 경제를 발전시키려 했다. 이 모든 계획은 그의 죽음과 함께 물거품이 되었다. 효종은 북벌을 준비했지만 실패했다. 그의 야심은 꿈으로 끝났다. 조선은 점점 더 쇠퇴해갔고 결국 일본에 병합되었다. 효종은 10년간 군사를 훈련시키고 무기를 개발하며 청나라를 공격할 준비를 했다. 하지만 그는 재위 10년 만에 갑자기 죽었다. 침술 사고로 알려졌지만 그의 죽음도 의문투성이었다. 효종이 죽은 후 북벌의 꿈은 완전히 사라졌다. 조선은 다시는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지 못했다. 그리고 200년 후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 역사가들은 말한다. 만약 소현세자가 살았다면 조선의 운명은 바뀌었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 모든 가능성을 죽인 것은 한 여인의 욕망이었다. 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백성들은 모두 조 씨에게 죄를 돌렸다. 그녀가 조선의 미래를 죽였다고 말했다. 조 씨는 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한 나라의 가능성을 죽였다. 그녀는 역사를 바꿨고 그 변화는 수백 년 동안 조선을 괴롭혔다. 사람들은 그녀를 증오했다. 그녀의 이름은 악녀의 대명사가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단순한 악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권력의 화신이었고 욕망의 상징이었다. 그녀는 아무것도 없는 평범한 여인으로 시작했지만 조선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가 되었다. 그녀는 왕을 조종했고 조정을 지배했으며 역사를 바꿨다. 단지 한 가지 목표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 하지만 그녀는 실패했다. 그녀의 아들은 왕이 되지 못했다. 그녀가 죽은 후 그녀의 아들도 유배되었고 결국 외롭게 죽었다.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것, 그녀가 그토록 많은 사람을 희생시키며 추구했던 그것은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다. 권력은 그녀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단지 빼앗기만 했다. 그녀의 인간성을, 그녀의 영혼을, 그리고 결국 그녀의 목숨까지. 권력 그 자체는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하지만 권력에 대한 욕망은 영혼을 죽인다. 조 씨는 권력을 원했고 그 권력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 그녀는 사람을 죽였고 미래를 죽였으며 결국 자신도 죽었다. 그녀의 인생은 권력의 덫에 걸린 한 여인의 비극이었다. 그녀는 처음에는 생존을 위해 권력을 추구했다. 후궁으로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왕의 총애가 필요했다. 하지만 그 추구는 점점 더 커졌고 결국 그녀를 집어삼켰다. 권력은 마약과 같았다. 한 번 맛보면 멈출 수 없었다. 그녀는 더 많은 권력을 원했고 그 욕망은 그녀를 괴물로 만들었다. 그녀는 단지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죽였다. 그것이 조 씨의 진짜 죄였다. 그리고 그 죄는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경고로 남아있다. 권력은 달콤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크다는 것을. 역사는 반복된다. 오늘날에도 권력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조 씨와 다르지 않다. 그들도 결국 같은 운명을 맞이할 것이다.
조 씨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 본성에 대한 이야기다. 욕망, 야망, 그리고 그것이 가져오는 파괴에 대한 이야기다. 우리는 조 씨를 비판하지만 동시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우리도 작은 권력을 위해 타인을 희생시키지는 않는가? 우리도 욕망에 눈이 멀어 중요한 것을 잃지는 않는가? 조 씨는 궁궐에서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갔다. 하지만 그 정점에서 그녀가 본 것은 공허함 뿐이었다. 권력은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했다. 오히려 그녀를 외롭게 만들었고 두렵게 만들었으며 결국 죽음으로 이끌었다. 그녀가 마지막 순간 무슨 생각을 했을까? 후회했을까? 아니면 여전히 권력을 꿈꿨을까? 우리는 알 수 없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그녀의 죽음은 평화롭지 않았다는 것. 촛불이 꺼지고 어둠이 궁궐을 덮는다. 조 씨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녀가 남긴 교훈은 계속된다. 권력을 추구하되 인간성을 잃지 말라. 야망을 가지되 타인을 희생시키지 말라. 성공을 원하되 영혼을 팔지 말라. 이것이 조 씨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다. 비극을 통해 배우는 지혜. 그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다. 1651년 12월 14일 음력 독배 한 잔이 궁궐의 고요를 갈랐다. 그리고 그 잔과 함께 조선 역사상 가장 위험한 여인의 이야기도 끝났다. 하지만 그녀의 이름은 영원히 남았다. 경고로서, 교훈으로서, 그리고 권력의 무서움을 보여주는 증거로서. 귀인 조 씨, 조선의 미래를 죽인 여자. 그녀의 이야기를 기억하라. 그리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